최근 강원도 인제과학화 전투훈련단에서 주야 연속으로 4일 동안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훈련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무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훈련에는 12사단과 28사단 예하여단에서 전투단 4,600여 명이 참가하여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훈련은 한국만 단독으로 참여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 육군 전력에 미국을 편입해 한국의 지휘하에 작전을 통제하는 최초의 방식이 도입된 훈련이었습니다. 한미연합사단 미군 보병중대, 장병 300여 명도 함께 편성되었는데요. 최근 미군과의 합동훈련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얼마 전 있었던 F-35 합동비행훈련과 림팩 연합훈련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된 한미연합훈련입니다. 공군과 해군에 이어 육군까지 합동훈련을 마치면서 6회 공군 모두 미군과의 연합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합훈련은 조금 특이한 반응이 뒤따랐습니다. 참가한 미군이 과거 일본 자위대와 함께한 합동훈련 경험과 비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의 전투력이 하늘과 땅 차이라며 한국 육군의 전투력에 매우 놀랐다고 알려져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육군과학화 전투훈련단은 2002년에 창설된 육군교육사령부 소속의 여단급 훈련부대입니다. 강원도 인제군 남면과 상남면 일대에서 그 역사를 시작해 현재 강화도 인제군 신남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산악지형을 아우르는 넓은 훈련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하, 갱도전, 시가전 등 다양한 전술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어 다양한 실전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폭넓은 전술훈련을 수행할 수 있어 KCTC는 세계의 여러 대규모 전투훈련 중에서도 가장 실전에 가까운 훈련으로 뽑힙니다. 이 정도의 여단급 과학화 훈련장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한국이 유일합니다. 2011년에는 주한미군 육군 제2보병사단의 1개 기갑수색대가 대한민국 육군 제18보병사단에 배속되어 KCTC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이 당시 한미연합군 사령부와 미 육군 2사단장 등이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훈련 결과 미 육군의 산악교정 능력이 한국군에 비해 너무 떨어졌다는 후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훈련의 규모가 점점 커지자 한미연합사령부는 더 많은 미군을 훈련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개 중대만 참여했지만 올해는 2개 중대 300여 명으로 파견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더불어 전차, 장갑차, 자주포, 공격기동 헬기, 무인 항공기 등 전투 장비도 100여 대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각 병과에서 부사관 초급 리더 과정 교육을 받은 초급 부사관 400여 명을 12사단과 28사단 예하 전투단에 편성하고 훈련에 동참시켜 소부대 전투 지휘자로서의 전투 기술에 숙달하고 전장 리더십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한미연합사단 중대장 렌달 지거스 대위는 무더위, 장마, 산악지형이라는 악조건을 극복하며 한국군과 함께한 연합훈련을 통해 우리 전투원들이 한반도 작전 환경을 깊게 이해하고 작전 수행 능력을 키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거스 대위는 같이 갑시다라는 부대 구호와 같이 앞으로도 실전적인 연합훈련을 통해 한국군과 미국군이 함께 성장해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2사단 중대장 임소수 대위는 무박 4일 주야 연속으로 고강도 전투훈련을 하면서 미군들과 뜨거운 전투애를 느꼈다며 지금 당장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전투력을 갖추기 위해 훈련 또 훈련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군과의 연합훈련을 한국 못지않게 자주 하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후 평화헌법을 통해 군대를 보유하는 것을 매우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일 합동훈련도 한미연합훈련만큼이나 큰 규모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규모만 그렇지 내용을 까보면 가히 형편없다 할 만큼 수준이 떨어지는데요. 일본 자위대는 병력의 3명 중 1명이 40대 이상의 늙은 군대로 지속적인 병력의 질적 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정 인원을 제외하며 모병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가혹행위가 일반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위대에 입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인격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일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병제 특유의 문제인 입대 병력들의 질적 수준 하락에 기반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3D로 취급되는 직업군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엘리트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 내에서도 자위대원은 사회의 낙오자들이나 가는 직업이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내가 미쳤다고 그런 똥통소구를 가냐는 분위기가 전반적인 인식입니다. 2012년 홋카이도 육상 자위대에서는 부사관이 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과정 중 20대 병장 11명에게 뜨거운 다리미로 엉덩이를 지지는 등의 폭행을 가행하는가 하면 2014년도에는 자위대 간부의 핸드폰에서 가혹한 행위들이 담긴 사진들이 유출되었습니다. 핸드폰 사진 속에는 초임 간부들을 줄로 묶어두고 성기 주변을 라이터로 지져 화상을 입히는 장면들이 포함되어 있어 큰 충격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러한 사항들을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자위대에서 폭행, 공갈, 이지메로 인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매년 자살자가 100명 이상 나왔으며 이 때문에 사회 문제로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자위대의 자살률은 일본 민간 자살률의 1.5배에 달할 정도입니다. 자위대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워낙 유명한 사건 사고들이 많아 한국 인터넷상에서도 많이 알려지고 있고 자국 내에서도 웃음거리로 소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일본 자위대 F-35 함대가 훈련 비행 중 사라진 사건입니다. 당시 F-35의 행방불명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사라진 비행기 잔해를 찾게 될 시 군사 기밀 유출을 우려한 미국이 직접 해상 수색을 나설 정도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일본이 해상에서 기체를 먼저 발견해 문제가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2021년에는 F-15를 추락시키면서 F-35와 F-15를 모두 도입한 국가 중에 두 기종을 모두 부숴먹은 유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전투기와 관련된 에피소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7년도에는 F-4 팬텀을 불태워버린 경력이 있습니다. 당시 이륙을 위해 지정된 활주로로 이동하던 도중에 왼쪽 뒷바퀴에 불이 붙었다고 해명했지만 전문가들은 바퀴에서 시작된 불이 어떻게 전투기 한 대를 태워버릴 수 있냐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16년도에는 비행기 점검기를 이륙시키다 추락시켰습니다. 또한 일본 주력 전투기인 F-15의 날개 부품이 자꾸 떨어지자 일본 항공자위대는 특단의 조치로 해당 부품을 알루미늄 테이프로 붙여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군 폭격기들이 일본 열도 전역을 14시간 동안 돌아다니는 것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공군이 사전에 러시아군 폭격기가 접근하는 것을 탐지해 2대에서 4대의 전투기를 보내 요격을 수행하는 것에 비해 일본은 뒤늦게 전면전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조기경보 관제기와 F-15 수십 대가 출격하는 등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처럼 폭격기 2대에 전투기 20여 대 이상을 출격시키는 것은 지레 겁을 먹어 과잉 대응한 결과가 아니었을까요? 일본의 공군뿐 아니라 해군 역시 문제가 심각합니다. 2009년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일본 해협에서 대한민국 선적 컨테이너선을 들이박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2배 모두 침몰하지는 않았고 불만 나고 끝이 났습니다. 해당 사고는 일본의 통행관제소의 지시 실수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선원이 20여 명도 안 되었던 컨테이너선은 데미지 컨트롤을 잘해서 화재 등 재난 대처를 잘했는데 100명이 넘는 선원이 타고 있던 일본 구축함은 화재를 진화하는 데만 11시간이 걸렸고 결국 배 선수 부분이 녹아내리기까지 했습니다. 2008년에는 일본 연안에서 정체불명의 잠수함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 아무도 잠수함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앞쪽에 잔망경으로 보이는 물체가 보이자 추격을 시작했지만 전속력으로 도주를 시작한 이 정체불명의 잠수함은 해상자위대의 추격을 뿌리치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큰 소동이 벌어졌고 책임론까지 불거졌지만 잔망경으로 보이던 물체는 고래라고 잠정 결론을 내리며 사건은 흐지부지로 끝났습니다. 분노한 일본 네티즌들은 잔망경 달린 고래를 희귀종으로 지정하자며 비꼬기도 했습니다. 일본 육상 자위대 역시 만만치 않은 사건 사고들을 일으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가장 유명한 실수라면 역시 후지 종합 화력 연습 당시 전차의 캐터필러가 떨어지면서 궤도를 연달아 이탈했던 일입니다. 포탑을 고정한 채 차체를 돌리는 과정에서도 캐터필러가 떨어지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훈련 한 달 전에도 비슷한 문제가 연달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화력 시범을 보던 일반인 관중 2명이 탱크에서 나간 파편에 맞아 부상을 당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관중 앞에서 화력 시범을 보이며 위용을 자랑해야 할 자위대가 오히려 수차례 황당한 실수를 보이며 망신을 산 것입니다. 이 같은 사건들의 일본 우익들의 거점 사이트인 투채널에서도 비판과 조롱이 쏟아질 지경입니다. 이것 보라고 내 누익들아, 이게 자위대의 현실이다. 아베는 자위대의 현실이나 제대로 알고 있나. 한국과 해외 네티즌들은 유튜브에 오른 비슷한 영상을 보며 혀를 차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시험 현장인데도 미리 점검도 안 했나. 이게 일본이다. 트랙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근데 트랙이 떨어지면 곧바로 전차를 멈춰야지. 왜 저렇게 다 벗겨질 정도로 운행을 하는 거지? 절대 이해 불가. 중학생들이 쇼를 하는 것 같다. 군사물에 관심이 많은 일부 네티즌들은 M1 에이브람스 전차나 우리 군의 K9 기동 영상을 비교해 올리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의 전차가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겠다면서 말이죠. 이러한 일본 자위대의 고질적인 문제들은 기술적 문제 때문은 아닙니다. 현대에 이르러 부실한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일본의 정경유착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사기업에서 무기를 생산할 경우 추가적인 돈벌이가 안 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무기 수출 3원칙에 의거해서 무기 수출이 금지되어 있었기에 일본 자위대에게만 팔 수 있는 데다 민간인의 총기 소지가 금지되어 민간인에게 팔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없는 무기 생산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도무지 개선되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자위대의 과도한 비밀주의 때문입니다. 군사 장비의 소요와 개발, 획득 및 운영에 관해 많은 계획과 현황을 공개하는 미국과 제한적이나마 공개하는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일예로
일본 자위대가 일반적인 소총의 7배 가격으로 매년 조금씩 조달하고 있는 89식 소총이 언제까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구입을 지속하는 것인지, 그리고 후속 소총의 개발 계획이나 보안 계획은 어떤지 존재는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언론은 물론이고 국회조차 알지 못합니다. 오직 방위성만이 알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한미연합훈련 결과 더욱 한국과 비교되고 있는 일본 자위대에 대한 뉴스였습니다.